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몽실남이 3.1절 3월 1일 태극기가 비가 많이 와서 그래도 참 태극기 다신 분들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다음에는요, 어제 재밌는 얘기를 읽다가 그 다음 장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도 어머니나 형제나 아내나 어쩌면 아이들도 있을 테니까 해서 끝났잖아요. 그 다음부터 낭독해 드릴게요. 한 번은 고시엔 구장 외야석에서 한신대 야쿠르트전을 야쿠르트 스왈로스 팬으로서 관전한 적이 있다. 볼 일이 있어 혼자 고베를 방문했다가 오후 시간이 통째로 비게 되었다. 그러다 한신산 노미야역 플랫폼에 붙어있던 포스터를 보고서 마침 그날 고시엔 구장에서 낮 경기가 있다는 걸 알고 그래 오랜만에 고시엔에 가보자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고 보니 한 30년 넘게 고시엔 구장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 그때는 노무라 가시아가 감독을 맡고 있었다. 후루타와 이케야마와 미야모토와 이나바가 한창 활약하던 시대다. 생각해보면 행복한 시대였다. 그렇기엔 이 시는 물론 오리지널 야쿠르트 스와로스 시집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시집이 출판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쓴 것이다. 그 자리에서는 종이와 필기구가 없었기에 구장에서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책상 앞에 앉아 방에 비치된 편지지에 이 시와 비슷한 것을 썼다. 어쩌다 보니 이 시 형태를 띠게 된 메모라고 해야 할까? 내 책상 서랍에는 그런 별의별 메모며 조각글이 수없이 쌓여 있다. 현실적으로는 거의 아무 쓸모도 없지만 그래도 해류 속의 섬. 그 여름 오후 고시엔 구장 좌익석에서 야쿠르트 스왈로스 응원석을 찾았다. 찾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응원석은 대충 크기가 사방 5m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주인은 모조리 죄다 타이거스 팬. 존 포드 감독의 영화 아파트 요새를 떠올린다. 왕관 헬리폰다가 이끄는 소규모 귀병대가 대지를 가득 메운 인디언 대군에 포위되어 있다. 절체절명. 해류 속이 작은 섬처럼 한복판에 용감한 깃발 하나 꽂고서 그러고 보니 초등학생 무렵 이 구장에서 이 외야석에서 고등학생이던 오 사다하루를 본 적이 있다. 와세다 시랍이 우승한 봄. 그는 주전투수의 4번 타자였다. 망원경을 반대쪽에서 들여다보는 것처럼 신기할 만큼 투명한 기억. 몹시 멀고 몹시 가깝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는 힘이 남아도는 흉악한 줄무늬 인디언들에게 둘러싸여 야쿠르트 스왈로스의 깃발 아래 비통한 성원을 보내고 있다. 고향에서 심히 멀리 와버리고 말았다고 해류 속의 작은 고독한 섬에서 내 가슴은 조용히 욱신거린다. 뭐가 어쨌건 세상 모든 야구장에서도 나는 진구구장에 앉아있을 때가 제일 좋다. 일루 쪽 내야석 아니면 우익 외야석. 그곳에서 잡단 소리를 듣고 잡단 냄새를 맡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이 좋다. 불어오는 바람을 피부로 느끼고 시원한 맥주를 마시고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좋다. 팀이 이기고 있건 지고 있건 나는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을 무한히 사랑한다. 물론 지는 것보다 이기는 쪽이 훨씬 좋다. 당연한 얘기다. 하지만 경기의 승패에 따라 시간의 가치가 무게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시간은 어디까지나 똑같은 시간이다. 1분은 1분이고 1시간은 1시간이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하든 것을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 시간과 잘 타협해서 최대한 멋진 기억을 뒤에 남는 것.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는 야구장 좌석에 앉으면 제일 먼저 흑맥주를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흑맥주 판매원은 썩 많지 않다. 발견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마침내 눈에 띄면 손이 높이 들어 부른다. 판매원이 다가온다. 애떼고 야인 남자애다. 역량이 부족해 보인다. 머리는 길다. 아마도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생일이라. 그는 나에게 다가서 우선 사과부터 한다. 죄송합니다. 저기 이거 흑맥주인데요.
죄송할 필요 없어요. 전혀. 나는 그렇게 말하면 그를 안심시킨다. 아까부터 흑맥주가 오기를 기다렸거든요. 감사합니다라고 그가 말한다. 그러고는 기쁜 듯 싱긋 웃는다. 흑맥주를 파는 소녀는 그날 밤 분명 많은 사람에게 잇따라 사과해야 할 것이다. 죄송합니다. 저기 이거 흑맥주인데요. 라고 대부분의 관객은 흑맥주가 아니라 보통 라거 맥주를 찾을 때이다. 나는 값을 치르고 그에게 소소한 축복을 보낸다. 수고해요 하면서. 나는 소설을 쓰면서 그 소년과 똑같은 기분을 맛볼 때가 종종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하나하나에 사과하고 싶어진다. 죄송합니다. 이거 흑맥주인데요. 라고. 그래도 뭐 그건 됐다. 소설 생각은 접어두자. 슬슬 오늘 밤이 경기가 시작될 참이다. 자팀이 이기기를 빌어보자. 그리고 동시에 나몰래 지는 것에 대비해보자. 흑맥주인데요. 흑맥주를 먹어본 지가 저는 흑맥주를 한 번인가 두 번 전에 젊었을 때 먹어봤는데 흑맥주가 틀린가요? 왜 흑맥주일까요? 그러면은 그 다음 편 사육제. 와, 사육하나? 사육제를 펼쳤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못생긴 여자였다. 라는 말은 아마도 공정한 표현이 못 될 것이다. 그녀보다 추한 외모의 여자는 사실 그 밖에도 많을 테니까. 하지만 내 인생과 어느 정도 치밀한 관련을 맺고 내 기억이 토양이 나름대로 뿌리를 내린 여자들 중에서는 그녀가 제일 못생겼다고 해도 큰 지장이 없지 싶다. 물론 못생겼다. 대신 아름답지 않다고 완곡히 표현할 수도 있고 그 편이 독자에게, 특히 여성 독자에게는 한결 거부감이 덜 날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굳이 못생겼다라는 직접적인 다소 난폭한 어휘를 이 글에서 쓰려고 한다. 그 편이 그녀라는 인간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테니까. 그녀를 가령 F라고 부르기도 하자. 여기서 본명을 밝히는 것은 몇 가지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참고로 그녀의 본명은 F와도 전혀 관계없다. 어쩌면 F도 어디선가 이 글을 읽게 될지 모른다. 현준하는 여성 작가가 쓴 글 외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고 그녀는 평소 말했지만 어쩌다가 이 글을 보게 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 그리고 만약 이 글을 본다면 당연히 자기 얘기임을 알아차릴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녀를 지금까지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못생긴 여자라고 표현해도 F는 아마 조금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아니 오히려 재미있어 하지 않을까? 그도 그럴 것이 그녀는 자신이 외모가 뛰어나지 않다라기보다 못생겼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나름의 방식으로 역이용하며 즐기기조차 했으니까. 그렇게 못생겼어요? 일반적으로 그런 사례는 내가 생각하기에 꽤 희소한 부류에 속할 것이다. 자신이 못생겼다고 자각하는 못생긴 여자는 그리 많지 않고 그것을 사실을 그대로 왜곡 없이 받아들이고 나아가 얼마간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 여자는 전무하다고는 할 수 없어도 압도적으로 적을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 그녀는 실로 범상치 않은 존재였다. 그리고 그 범상치 않음은 결과적으로 나쁜 일이 아니라 적지 않은 사람들을 그녀 주위로 모이게 했다. 자석이 5만 가지 형태의 유용무용한 쇠술 부스러기를 끌어당기듯이 추함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아름다움에 대해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는 아름다운 여자도 몇 명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 누구나 이 사람은 예쁘다고 인정하고 시선을 빼앗길 만한 여자들이 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 아름다운 여자들은 적어도 그중 많은 이가 자신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무조건적으로 덮어놓고 즐기지는 못하는 듯했다. 나는 그 사실이 적잖이 신기했다. 미모를 타고난 여자들은 늘 남자들의 관심을 끌고 같은 여자들에게서는 선망의 눈길을 받으며 은근히 추어 올려진다. 비싼 선물도 많이 받을 테고 연애 상대를 만나는데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왜 그녀들은 좀 더 행복해 보이지 않을까? 왜 어떤 때는 우울해 보이기까지 하는 걸까? 관찰한 바에 따르면 내가 아는 아름다운 여자 중 많은 이는 자신이 아름답지 못한 부분, 인간의 신체 환경에는 반드시 그런 구석이 있기 마련이다. 이 불만스럽거나 거스리는 탓에 항상 심적으로 시달리는 것 같았다. 아무리 사소한 단점도 잘 보이지 않은 흠결 하나조차 그녀들은 그냥 넘기지 못했다. 어떤 경우에는 소가리까지 했다.
예를 들면 엄지발가락이 너무 크고 발톱까지 이상하게 휘었다거나 양쪽 유두의 크기가 다르다거나. 내가 아는 매우 아름다운 한 여자는 귓볼이 비정상으로 길다면서 언제나 머리를 길러 감추고 다녔다. 귓볼이 길인 따위는 정말이지 아무래도 상관없는 부분 같은데 딱 한 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내 눈에는 솔직히 보통 크기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귓볼이 길이 우누는 다른 무언가를 대체한 표현일 뿐인지도 모르지만 그에 비해 자신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혹은 못생겼다는 것을 나름대로 즐길 줄 아는 여자는 오히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아름다운 여자에게도 어딘가 보기 싫은 구석이 있듯이 어떤 못생긴 여자에게도 어딘가 아름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녀들은 아름다운 여자들과는 달리 그런 부분을 기탄 없이 즐기는 듯했다. 대체도 없거니와 비유도 없다. 진부한 의견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은 종종 보는 시각에 따라 완전히 뒤바뀐다. 빛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림자가 빛이 되고 빛이 그림자가 된다. 양이 음이 되고 음이 양이 된다. 그런 작용이 세상을 구성하는 하나의 본질인지 혹은 그저 시각적 착각인지는 내가 판단하기 버거운 문제다. 어쨌거나 그런 의미에서 F는 그야말로 빛이 트릭스터였다고 할 수 있으리라. 나는 한 친구의 소개로 F를 알게 되었다. 쉰이 조금 넘었을 때였다. 그녀는 나보다 아마 10살쯤 적었지 싶다. 하지만 나이는 그녀에게 그리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그녀의 외모가 그 외의 거의 모든 개인적인 팩터를 압도했기 때문이다. 나이도 키도 가슴이 모양이나 크기도 그녀의 아름답지 못함, 못생김 앞에서는 전혀 무게를 지니지 못했다. 하물며 엄지발가락 발톱 모양이나 귓볼의 길이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산토리홀에서 열린 연주회 휴식 시간에 로비에서 우연히 친구를 만났는데 그가 F와 둘이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날 밤의 주요 레퍼토리는 말러의 교향곡이었다. 몇 번인지는 잊어버렸다. 프로그램의 앞부분은 프로코피예프의 로미오와 줄리엣이었다. 그가 나를 F에게 소개했고 우리는 함께 와인잔을 기울이면서 프로코피예프의 음악에 대해 이야기했다. 두 사람도 우연히 이곳에서 만났다고 했다. 요컨대 셋 다 각자 혼자서 콘서트에 와 있었던 것이다. 혼자 콘서트를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는 보통 소소한 연대감 같은 것이 생긴다. F를 처음 보고 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당연히 정말 못생겼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무척 당당하게 미소 짓고 있었기에 곧 그런 식으로 생각한 내가 내심 부끄러워졌다. 그리고 한동안 담사하는 사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그녀의 외모에 나는 완전히 익숙해지고 말았다. 그래야 외모 같은 건 딱 신경이 쓰이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말솜씨가 좋았고 호감이 갔으며 화질도 다채로웠다. 머리 회전이 빠르고 음악 취향도 상당히 괜찮았다. 휴식 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벨이 울리고 그녀와 헤어진 뒤 나는 생각했다. 저런데 얼굴도 예뻤더라면, 아니 조금만 웬만했더라면 굉장히 매력적인 여자였겠다고. 하지만 그런 내 생각이 얼마나 얄팍하고 피상적이었는지 나중에 가서 통절히 깨닫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녀의 강한 개성 혹은 흡입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 평범하지 않은 외모가 있기에 비로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F가 풍기는 세련미와 추한 외모의 크나큰 격차가 독자적인 다이너미즘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 힘을 의식하고 조정하고 행사할 줄 알았다. 그녀의 얼굴이 어딘가 아름답지 않은가? 못생겼는가를 구상적으로 묘사하기랑 지극히 어렵다. 제 아무리 온갖 말을 동원해 정밀하게 묘사하고 설명한들 그녀의 외모가 지닌 특이성의 실체를 읽는 이에게 전달하기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딱 한 가지 확언할 수 있는 건 그녀의 이목구비에서 가능적으로 미미한 점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여기가 좀 이상하다 저기를 잘 고치면 한결 낫지 않을까 하는 유의 문제가 전혀 아니다. 한 부분에는 이렇다 할 결함이 없다. 하지만 그 부분들이 하나로 조합되면 누가 봐도 틀림없는 유기적이라도 종합적인 추함이 생겨난다. 좀 이상한 비유지만 그 과정은 비너스의 탄생을 연상케 한다. 그리고 그 총체로서의 추함을 언어나 논리로 풀어내기란 거의 불가능하고 아마 성공한다 해도 대단한 의미는 갖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눈앞의 상황은 원래 그런 것으로 무조건 수용하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거부하든가 두 가지 선택지일 뿐이다. 포로를 취하지 않기로 합의한 전쟁과도 같다. 토스토이는 소설 안나 까레니나 첫머리에서 행복한 가정 모두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 저마다 사정이 다르다고 썼는데 여자 얼굴의 미취에 대해서도 거의 같은 말을 할 수 있지 싶다. 내 생각이 어디까지나 개인적 견해로
받아들여 주었으면 하는데 아름다운 여자는 대부분 아름답다는 공통항으로 한데 묶을 수 있다. 그녀들은 저마다 황급히 털을 지닌 아름다운 원숭이를 한 마리씩 등에 업고 있다. 원숭이들이 털이 광택이며 빛깔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들이 바라는 눈부심 비슷해. 결국은 다 비슷해 보인다. 그에 비해 못생긴 여자들은 단 한 사람 독자적으로 거친 털이 원숭이를 업고 있다. 원숭이들이 털이 어떻게 거칠고 듬성듬성하고 지저분한지는 저마다 세세하게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 원숭이들은 거의 빛나지 않기에 황금색 눈부심이 우리 눈을 어지럽힐 일도 없다. 하지만 F가 업은 원숭이는 무척 다양한 얼굴을 가졌고 털은 동시에 몇 가지 빛깔을 결코 빛나지는 않을지언정 복합적으로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원숭이의 인상은 보는 각도에 따라 그날의 날씨며 풍향에 따라 또한 시각에 따라 상당히 크게 바뀌었다. 다시 말해 그녀의 추한 외모는 갖가지 추함의 요소가 없는 어떤 엄숙한 규칙하에 한데 불려와서 특별한 압축력으로 결정한 결과였다. 그리고 그녀의 원숭이는 머뭇거리는 기색 없이 매우 편한 모습으로 그녀의 등에 조용히 매달려 있었다. 마치 모든 일이 원인과 결과가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가 되어 얼싸안듯이. 두 번째로 F를 만났을 때 나는 그 기점을 어느 정도 아직 적절한 표현을 찾지는 못했지만 인식할 수 있었다. 그녀의 추함을 이해하는 데는 나름대로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직감과 철학, 윤리 같은 것도 필요하다. 또한 아마 약간의 인생 경험도 요구될 것이다. 그렇게 그녀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 단계에서 우리는 문득 자강경지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자신이 마침 그런 직관이며 철학, 윤리, 인생 경험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두 번째로 그녀를 만난 것은 역시 콘서트장에서였다. 산토리 홀만큼 큰 공연장은 아니다. 프랑스 여성 바이올리니스트 콘서트였다. 프랑크와 드뷔시 바이올린 소나타를 연주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였고 그 두 곡은 평소 자신이 있어 하는 레퍼토리였지만 솔직히 그날의 연주는 썩 좋지 않았다. 앙코르로 연주한 클라이슬러의 두 곡은 매우 차밍했지만 공연장을 나와 택시를 기다리는데 그녀가 뒤에서 말을 걸었다. 그때 F는 여자친구와 함께였다. 날씬하고 몸집이 작은 미인 친구였다. F는 따지자면 키가 큰 편이다. 나보다 조금 작은 정도다. 저기 좀 걸어가면 괜찮은 술집이 있는데 괜찮으시면 같이 와인이라도 마시는 거 어때요? 그녀가 말했다. 좋죠 하고 나는 말했다. 아직 이른 시간이고 음악에 한껏 몰입하지 못한 탓에 욕구 불만 같은 것이 내 안에 남아 있었다. 누군가 와인을 한두 잔 마시면서 좋은 음악에 대해 얘기하고픈 기분이었다. 우리 셋은 근처 뒷길에 있는 작은 비스트웨어에 자리 잡고 가벼운 안주와 와인을 주문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미인 친구의 휴대전화가 울리더니 그녀가 곧 자리를 떴다.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아프다는 전화가 온 것이다. 그렇게 나와 F만 둘만 남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딱히 낙담한 것은 아니다. 이미 F라는 여자에게 상당히 개인적인 흥미를 품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F는 무척 고상한 차림이었고 파란색 실크 드레스가 한눈에도 고급스러웠다. 착용한 액세서리도 실로 완벽했다. 심플하지만 눈길을 끈다. 그녀가 결혼 반지를 끼고 있음을 알아차린 것은 그때였다. 나와 그녀는 그날의 콘서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바이올리니스트의 컨디션이 썩 좋지 않았다는데 우리 의견이 일치했다. 몸이 안 좋았는지 아니면 손가락에 통증이 있었는지 배정받은 호텔방이 불만이었는지 그것까진 모른다. 하지만 필시 무슨 트러블이 있었으리라. 콘서트를 부지런히 다니다 보면 종종 그런 날을 만난다. 그 뒤에 나와 그녀는 각자 좋아하는 음악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피아노 곡을 좋아하는 한데 의견이 일치했다. 물론 오페라도 듣고 고향곡도 듣고 신락도 듣는다. 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것은 피아노 독주곡이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애호하는 작품이 신기할 만큼 정확히 겹쳤다. 우리들 다 쇼팽의 음악에는 그다지 항구적인 열의를 품지 못했다. 적어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듣고 싶어하는 음악은 아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를 아름답고 차밍하지만 솔직히 말해 너무 많이 들어서 질렀다. 바흐의 평균율은 근사한 작품이지만 집중해서 듣기에는 너무 길다. 컨디션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는 가끔 너무 파는 대목이 거슬린다. 해석도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브람스의 피아노 곡은 가끔 들으면 멋지지만 매일 듣다가는 피곤해진다. 가끔은 따분하기도 한다. 드뷔시와 라벨이 피아노 곡은 감상하는 시간과 상황을 잘못 고르면 영 와닿지 않는다. 우리가 의의를 제기할 바 없이 훌륭한 이름과 궁극이 피아노 곡으로 선택한 것은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몇 곡과 슈만의 피아노 작품이었다. 그 중에서도 한 곡만 남기다면 뭐가 좋을까? 딱 한 곡만. 그래요, 딱 한 곡만 하고는 F는 말했다. 말하자면 무인도에 가져갈 피아노 곡. 어려운 질문이다.
집중해서 곰곰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슈만이 사육제라는 나는 끝내 마음먹고 말했다. 사육제. F는 실눈을 뜨고 한동안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양손을 테이블 위에서 깍지 끼고 관절을 또각또각 꺾었다. 정확히 10번 주위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돌아볼 정도로 큰 소리가 났다. 사흘 지난 바게트를 무릎에 대고 부러뜨리는 것처럼 메마른 소리였다. 남녀 불문하고 그렇게 큰 소리로 관절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 그 양손 관절을 힘주어 10번 꺾는 것은 그녀가 긍정적으로 흥분했을 때마다 꼭 나오는 버릇이었다. 하지만 그때 그런 사실을 몰랐으니 그녀가 무슨 이유에선가 화가 난 줄 알았다. 아마 사육제라는 선택이 부적절했나 보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나는 옛날부터 슈만이 사육제를 무척 좋아했으니까. 만약 그것 때문에 누가 화를 내고 주먹을 날린다 해도 역시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정말로 사육제면 되겠어요? 동서고금 피아노 곡 중에서 딱 한 곡만 무인도로 가져갈 수 있다는데 그녀가 미간을 찌푸리고는 긴 손가락을 하나 쳐두고는 확인하듯 말했다. 그렇게까지 말하니 나도 썩 자신할 수 없었다. 만화경처럼 아름다우며 인지를 초월해 지리 멸렬히 펼쳐지는 슈만이 그 피아노 곡을 남기기 위해 바흐의 골드베르크 편주곡과 평균율과 베토벤이 후기 피아노 소나타와 웅장하고도 차밍한 3번 콘체르토를 눈 딱 감고 포기해버릴 수 있는가?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F는 손이 상태를 점검하듯 몇 번 힘주어 양주먹을 쥐었다. 그리고는 말했다. 당신 취향이 꽤 괜찮네요. 그리고 그 용기에 감탄했어요. 나도 그렇게 할래요. 슈만이 사육제가 남기기로. 정말로? 네, 정말로 나도 사육제는 옛날부터 무척 좋아했어요. 아무리 들어도 신기하게 질리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사육제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이야기하면서 피노 노아르 한 병을 준비해 바닥 내버렸다. 그렇게 우리는 부담없는 친구가 사이가 되었다. 말하자면 사육제 친구다. 그 관계는 결국 반년 정도밖에 이어지지 않았지만. 네, 그리고 이 정도라고. 그 다음에는 조금 있다가 와서 다시 또 읽어드릴게요. 자꾸 조금만 있다가 와서 내 말이 익숙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비도 오고 그래서 충분히 커피 한 잔 마시고 열심히 낭독해 드릴게요. 너 빗소리가 좋아요. 그럼 이따 봬요. 안녕.